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됐습니다. 영어 교육학 2025년 1, 3월 강의 계획인데요. 다른 과목들은 이제 1, 2월하고 3, 4월 같이 있는데 이게 난이도별로 조금 나누는데 저도 난이도별로 나누다가 연교 문제에서는 킬러 문항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실수하고 틀리고, 그다음에 서술할 때 좀 틀리고, 그리고 틀리는 부분이 기입형에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이제 키워드가 나올 때 좀 틀리셨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다른 영역에 비해서 문항의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또 안 할 수 없는 것이 쉽긴 하지만 되게 많은 배점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전체 체계를 갖지 않으면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1, 3월에 합쳐서 하고, 그다음에 4, 5, 6을 길게 잡아서 기출문제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3월 강의가 이렇게 전개되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강의에서를 이제 올려놨는데요. 1, 2, 3, 4 쭉 읽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기입형과 서술형 문제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기입형, 서술형 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오냐면 모든 문장들이 다 영어로 된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한국어로 하게 되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개념이 상당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개념이 생기게 되면 실제 기입형 문제에서 영역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문장에서 중요한 요소들을 잘못 이해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서를 읽는 요령을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원서에서 발췌한 강의 자료를 이제 준비했고요. 다음에 각 챕터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게 됩니다.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 키워드이죠. 명사 키워드들을 주제별로 나누는 건데, 그 주제별로 나누는 이유가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기입형이건 서술형이건 이게 어떤 영역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단 가장 쉽게는 이게 영어학 문제인지 영교 문제인지 일형 문제인지를 구분하죠. 거기서 구분해서 더 나아가서 영교 문제라면 이것이 랭귀지 어세스먼트냐 또는 랭귀지 어널리시스냐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지 그 주제에 맞는 풀 안에서 키워드를 찾을 수 있고 맥락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그 주제를 조금 더 선행 주기자로 밟아 나가기 위해서 마인드맵을 우리가 잠깐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인드맵을 살펴보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 주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개념의 중요도라는 것은 당연히 기출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 출제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개념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나오네? 그런 부분은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고,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개념이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마인드맵으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죠. 마인드맵을 빵꾸 뚫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글을 통해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데, 마인드맵만 이제 설명을 하고 수업을 끝내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이해는 가능한데요. 여러분이 이미 사범대학을 나오셨고 영어 교육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보게 될 영교 원서에는 줄글이죠.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저자의 그 의도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석해야지 실제 시험에서도 아이덴티파이도 잘 할 수 있고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입형 문제도 잘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줄글을 조금 더 정독 스타일로 읽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학만 하더라도 한 문장이 정문이냐 비문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참스키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영교에서는 그 문장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문장이 전체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냥 일반적인 해석 말고 이게 커노테이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냐 아니면 긍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야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은 객관적으로 암기를 하겠지만 줄글은 마치 일형 문제에서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잘 해석하고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이제 조금 더 빠삭하게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개념을 필수적인 언어 자료를 통해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서술형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표현을 정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서술형 문제를 자기가 머릿속에서 갖고 나와서 전체 novel sentence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더 쉬운 것은 우리가 배웠던 청크라든지 콜로케이션을 활용해서 요 단어가 나오면 요 단어가 이제 같이 나오면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면 빠르고 쉽게 이 청크라는 것이 플루언시를 높이는 거잖아요. 덩달아 accuracy 높이지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금 더 연구해서 점수를 다들 내긴 내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즉 짧은 시간 안에 더 정확하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줄글을 잘 이해하면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됩니다. 모두 3개월에 걸쳐서 있게 되는데요. 지금 1월 3일 1강 이렇게 되죠. 우리가 지금 챕터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요. 챕터 1이 Language Acquisiti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주에 한 챕터씩 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 12주니까 밑에 내려가게 되면 그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은 메소돌로지의 강론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묶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pronunciation이랄지 보키블러리는 같이 묶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한 챕터씩 보통 하게 되다가 뭐 7, 8챕터 다음에 12, 13챕터는 같이 이제 해서 모두 12주에 끝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상으로 얘네들이 조금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2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또 한 주에 끝내기는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챕터 하나를 한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기서 조금이 이쪽으로 가고 조금이 뭐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너무 기계적으로 맞추게 되면 시험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기 지뢰 봐시죠. 여기도 잘 나는데 예전에는 이 메소돌로지 파트가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났는데 지금은 이게 지금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랭귀지 어세스먼트는 뭐 여러 문제가 이렇게 나니까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다른 그 챕터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넓혀서 그러니까 그 전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풀이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Acquisition의 일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영어 제2언어 교육에 대해서 랭귀지 어널리시스 요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피드백하고 연결되는데 그렇게 되면 뒤에서 나오는 그라마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좀 더 그 랭귀지 자체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고 뒤에 나오는 티칭 그라마 11장에 해당하는 것은 액티비티를 초점으로 놔두는 것이고요. 러너 베리어블 학습자 변일에 대한 것, 티칭 메소돌로지 영어 교수법, 그다음에 셀럽스 디자인의 메터드 디벨롭먼트도 여기도 요즘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죠. 특히 실러브스 디자인 같은 것들은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틀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잘 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수법과 그 실러브스 디자인 메터드 디벨롭먼트의 실제라고 볼 수 있는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얘네들을 이렇게 좀 더 몰아서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에 또 하위 요소가 3 컴포넌트입니다. 3 컴포넌트는 앞에서 말했던 것이 이제 액티비티인데 얘네들은 좀 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라마, 보캐블러리, 프로넌시에이션을 같이 살펴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강론의 내용이 다 진행이 되고 기술적인 요소, 테크놀로지 인 랭귀지 러닝 앤 티칭을 살펴본 다음에 여기까지는 교수 학습에 대한 것이라면 밑에는 평가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겠고요. 여기 3월 7일하고 여기 8강이 2월 21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2월 28일은 다음날 전국 모의고사 실시로 강의가 없습니다. 저도 좀 많이 준비해야 되고 채점도 하고 해서 한 주를 쉬게 되니까 3개월에 걸쳐서 쉬는 시간이 9주차 때 이게 8주차하고 9주차 때 사이에 이제 쉬게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우리가 마인드맵을 살펴보게 될 것이거든요. 이 마인드맵은 제가 카페에도 이제 올려드리게 되니까 다운 받으셔서 같이 이제 외우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챕터별로 되어 있는데 이 1장과 2장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 또는 General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는 같이 마인드맵을 짰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부분은 L1에 대한, 즉 제너럴한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L2,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것인데 뭐 요거 세 개밖에 없느냐 아니 비해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네이티비스트 안에서도 뭐 요런 요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에서 다루는 것들은 뭐 요런 것들을 다룹니다. Theory. 왜냐면 이 Theory 같은 것들은 이따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랭귀지 자체보다는 이 코그니티브한 요소하고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요소들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서 마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랭귀지 애퀴션 마들인데 이 마들 부분들은 조금 제2 언어 교육자들이 많이 다루는 것들이라서 어느 책에서는 이걸 같이 다루기도 하지만 여기 따로따로 보는 것이 조금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크게는 이제 비헤이비어리즘하고 네이티비스트하고 인텍셔니스트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시험 문제는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됐잖아요. 그 요거 빨간색으로 몇 개 표시된 거 말고는 다 여기에 이제 나타나겠죠. 여기 09년도 논술에 내추럴 오더가 나왔고 23년도 기입형의 백슬라이딩이 나왔는데 백슬라이딩도 사실은 이쪽에 놓을 수 있죠. 왜냐면 코그니티비스트가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의 이제 그 기반이 되는 것이니까요. 시험 문제는 여기에 이제 집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셜 컨스트럭티비스트들의 니고시에이션 시퀀스하고 미닝 니고시에이션 스트래터지에서 20년도 서술과 17년도 서술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왔다.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차근차근히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얘네들이 어떤 그 구조로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이런 그 대분류를 이제 써놓고 소분류를 이제 써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있다가 요거 하나가 뭐지? 이렇게 맨 끝에 하나씩 출제된 것들 얘가 이것들을 채울 수 있는지 얘네들은 이제 암기 요소잖아요. 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얘 말고 또 얘 다른 것들은 뭐가 있는지 몇 개를 더 지워놓고 이제 인출을 해보죠. 그런 다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얘를 주어졌잖아요. 다음에 점점점 줄이면서 얘를 백지 인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얘네들을 보고 큰 카테고리를 이제 쓸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이후에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카테고리를 내가 암기해서 복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점점점 이제 요소들을 지워서 백지의 상태에서도 내가 이 내용들을 한 80~90% 이상은 이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암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뭐 태정태세 분단세하고 다를 바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액퀴션과 러닝이 있는데 액퀴션과 러닝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거를 모르면 마인드맵을 쓰는 이유가 없죠. 내가 만약에 액퀴션과 러닝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적어놔야 되겠죠. 액퀴션과 러닝의 공통점이 뭐죠?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액퀴션과 러닝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게 서브컨셔스한지 컨셔스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conscious or subconscious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거 있잖아. 액퀴션과 러닝이라고 하는 키워드만 복원해 놓은 마인드맵이 의미가 있어지지.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 적어놔야 돼. 적어놨다가 어떻게 돼? 시험 전에는 이걸 적어놓지 않고 요것만 봐도 떠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줄글도 읽고 여기 다시 한번 보고 다음에 줄글도 읽고 백지 인출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얘네들 definition 없이 얘만 보더라도 acquision과 learning은 subconscious process 또는 conscious process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five hypothesis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얘가 목표가 되고
얘가 과정이 되고 얘가 백그라운드가 되는 거야 라고 중심 가설과 부속 가설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공부하게 되면 얘네들은 나한테는 의미가 있는 마인드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 내가 단순히 암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적어놓지 않아야 되고, 모르면 다 적어놨다가 다 지워야죠. 다시 지운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복원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제가 이제 줄글을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 어느 때는 도식을 사용할 것이고, 어느 때는 이제 그 비교 조직자를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비교 조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클러러티브하고 프로시저럴이 뭐가 다르지? 다음에 액큐션 러닝이 뭐가 다르지? 그리고 비헤이비어리즘하고 네이티비스트가 뭐가 다르지? 서로 비교해서 이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는 것이 학문의 기본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요소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수업 시간에 다 다루긴 하지만 미진하다 그러면 더 공부하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제 카톡 아이디가 MEK1024예요. 이거 숫자고 1024. 여기한테 보내든지, 또는 카페는 네이버 카페에 쓰고요. 맨 끝에 탐 모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적혀 있으니까 쭉 해가지고 보내시면 둘 다 24시간 내에 답해 드립니다. 24시간 내에. 밤에 새벽에 이제 톡을 남겨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톡을 꺼놓고 자기 때문에 제가 깨어있는 뭐 한두 시까지는 답변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안 깨어있으면 그 다음날 답변을 해드리니까 최소한 24시간 이내. 요즘은 조금 바쁘죠. 제가 아침에는 오늘 강의를 하고 오후부터 2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는 이제 1차 합격자 피드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제가 이거 답변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차 합격자들 이제 그 피드백 드리는데 딴짓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집에 가서 해드리니까요. 그걸 활용해서 저와 똑같은 그 지식 수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인드맵 자체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때 마인드맵을 보시면 제1 언어 교육은 행동주의, 네이티비스트, 생득주의, 그다음에 인터액셔니스트, 상호주의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헤이비어럴 하는 그 사이콜로지를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헤이비어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제2 언어에서도 비헤이비어리즘 또는 비헤이비어리스트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스티뮬러스 앤드 리스폰스. 근데 이제 스티뮬러스 앤드 리스폰스를 왜 안 적어놨느냐 중요한데, 시험 문제에 안 나올 확률이 너무 높아서요. 실제로 안 나왔고요. 왜냐면 얘는 너무 연교스럽지 않고 그냥 교육하기 일반스럽죠. 이것 말고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habit formation. 왜냐하면 스티뮬러스 앤드 리스폰스를 통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실험 대상, 서브젝트죠. 걔네들한테 좋은 헤빗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니까. 근데 그런 헤빗이 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일 수 있다는 거죠. language. 언어일 수 있으니까 그 언어를 스티뮬러스 앤드 리스폰스로 잘 조정을 하게 되면 좋은 언어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L1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L2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L1을 얘기할 때는 네이티비스트로 하나로 퉁쳐서 얘기하지만 L2를 얘기할 때는 인네이티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자연주의적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생득주의라고 하고, 얘를 생득주의라고 하면 얘는 자연주의 또는 선천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학자는 L1을 네이티비스트라고 명명을 하고 L2를 인네이티스트로 명명을 해요. 그런데 애플북에서 나오는 어떤 저자는 얘네 둘을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구분을 하는데, 인네이티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가 네이티비스트로 묶일 때 비헤이비어리즘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얘네들은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cognitivists, 즉 이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이성이 두 가지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이 일반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인지 능력이 언어 능력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cognitivists라고 하고요. 언어 능력하고 일반 인지 능력은 완전히 달라. 그런 것 같아요. 말 막 잘하는 사람인데 인지 능력은 좀 안 되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innative들은 뭐가 innate가 있냐? 언어의 발달에 따르는 특별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첨스키의 말로 빌자면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약간의 컨텍스트, 즉 엄마가 말을 해주는 상황 또는 친구들과 말을 해주는 상황 그것만 있으면 언어는 쉽게 배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얘네는요. 아니야, 언어는 좀 더 연습도 해야 되고 이성을 훈련시키고 막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LAD가 L1에 해당하는 거라면 LAD를 L2에 적용한 것이 바로 누구다? 크라셴이라는 사람입니다. 크라셴은 그래서 뭐예요? 인풋만 제대로 조금만 있으면 언어는 그냥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 우리가 말하는 언어는 스피킹 능력이잖아요. 그 스피킹 능력은 어때요? emerge 할 거야. 불쑥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5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acquisition learning 제일 유명하고 comprehensible input 제일 유명한데 시험 문제에서는 내추럴 오더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추럴 오더가 시험 문제 나왔다면 나머지 요소도 다 알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커그니티비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연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기만 하면 이제 언어는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제2 언어만큼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딱 옮겨 나가서 한 달 또는 1년 있으면 영어가 슬슬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지 않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느냐? Information Processing, Usage Based Learning, Competition Model 이런 요소들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링해서 좀 더 언어에 기반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Attention Processing Model, 맥롤린이라고 하는 학자, Implicit Express Model, 로드 앨리스라고 하는 학자, Noticing Hypothesis, 슈미트, Input Processing, Processability Theory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인데 특히나 Noticing, Input, Processability Theory는 나중에 11장 그 그라마 티칭에서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에 오늘 이제 공부에서의 핵심 학습 목표 이제 2차 수업 하게 되니까 학습 목표의 핵심은 일단 여기를 아는 건데 처음에 있는 이제 비헤비어럴과 네이티비스트들의 어프로치를 아는 것인데 저런 것들은 왜 공부하냐면 물론 저것도 중요하지만 얘와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알다시피 만약에 방금 전에 있던 네이티비스트가 삐아제라면 여기는 비고치기죠. 비고치기 이론을 통해서 우리 알다시피 GPD, 레귤레이션, 스캐폴딩 이런 개념들이 있고 다음에 그것들을 영어 제2 언어 교육에 적용한 것들이 밑에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인터랙션 하이포시스, 마이클 롱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미팅 니고시에이션이 되게 중요한데 미팅 니고시에이션이 이러한 시퀀스로 이루어진다. 다음에 이러한 전략들이 있다. 같이 하나씩 공부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얘가 뭘 정의하는지 그럼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들 공통점이 무브야, 어터런스. 어떤 어터런스인지 보는 것이고 얘네도 정의를 보면 무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피카가 이렇게 정의했는데 얘는 어떠한 무브야 뭐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다 어디에서 인터랙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즉 컨버세이션에 나타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이클 롱의 인터랙션 하이퍼시스 말고 스웨인의 아웃풋 하이퍼시스 있는데
여기 noticing, hypertesting, metalinguistic 펑션이 있다고 그랬고 pushed output과 modified output 나오는데 우리 이거 되게 유명하죠. 시험 문제에서 pushed output, modified output 시험 문제 나왔는데 이게 07년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9년 이후에 시험 문제 나온 것만 체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4월에 가서는 08년 이전 시험 문제에서도 이제 가지고 와서 스스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전체적인 개관을 갖고 우리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approaches, behaviorist와 nativist, intentionist를 먼저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주 큰 그 마인드맵 후속편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맨 앞에 이제 선행 조직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마련해 놓을 거예요. 왜 없지? 없네? 이런 거 있잖아요. 중요한 내용들 딱 표로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여기에서는 아까 나왔던 마인드맵에 있는 키워드를 적어놓고 그것만 적어놓으면 그냥 마인드맵이니까 그것이 핵심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념은 다 알다시피 피정의항이 있고 그다음에 정의항이 있고 그다음에 예시를 알고 있고 그것의 효용성을 알아야지 컨셉, 즉 개념을 안다라고 누가 말했죠? 브루너가 말했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이제 피정의항을 놓고 정의를 해주고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쭉쭉쭉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얘는 사실은 이 책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책 맨 앞에 두면 좀 이상한 책이 돼버려서 1장 맨 앞에 놨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는 것은 세 가지 언어 교육, 일반적인 언어 교육의 접근법입니다. 그거를 비헤이비어리스트, 네이티비스트, 인텍셔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나머지가 있느냐? 얘네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커그니티비즘 또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같은 것들은 언어 교육만 특별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사이콜로지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에 기반이 되는 사이콜로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르치려는 것은 사이콜로지가 아니라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언어 이론들을 같이 설명한 것이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볼 것이 L1, 즉 1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1 언어 교육의 입장이 제2 언어 교육이 적용된 것이 바로 세컨드 랭귀지 마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같이 나눠서 볼 것이고 아까 나왔듯이 제1 언어 교육이 네이티비스트라면 이쪽 제2 언어 교육은 인네이티스트와 커그니티비스트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얘가 1장에 대한 거죠. 1장. 얘는 2장의 내용이라면 랭귀지 어널리시스는 3장의 내용이 될 것이다.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비헤이비어리스트를 가진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랭귀지 어널리시스도 컨트라스티브 어널리시스 여기다가 이제 하이포시스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대조 분석 가설을 신봉하고 적용하려고 해요. 네이티비스트들은요, 에러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려고 하고, 인텍셔니스트는 좀 더 나아가서 얘도 하지만 디스코스 어널리시스나 컨버세이션 어널리시스를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이러한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언어는 이렇게 해야지 습득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행을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라고 알려주겠죠. 그래서 5장 메소돌로지가 연결이 되면서 전체 영어 교육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얘가 뭔지는 아까 설명했죠. 근데 얘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얘를 같이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도식을 필요한데요. 비헤이비어리스트들은요, 인간의 개체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한다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관찰 대상으로 하는 거야. 따라서 겉에서 주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죠. 눈에 보이는 요소. 근데 네이티비스는요, 안에 진귀한 보석이 들어있어.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그걸 이성이라고 하겠죠? 또는 인지심리학자들은 그게 인지작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깥에서 트리거링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요소야 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인터랙셔니스트는요, 안에 있는 거 긍정을 합니다. 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이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냐, 밖에 있는 게 중요하냐,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얘는 밖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근데 얘와 또 얘 전체를 구분한다면 똑같아요. 얘는 안에 있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안에 있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얘는 안에 있는 건 물론 중요해. 근데 얘네들을 트리거링, 방아쇠도 당겨야 마시지. 당기는 것이 무엇이냐? 얘네들의 서로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이 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약간 결과스러운 요소라면 얘는 약간 과정스러운 요소를 강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 있느냐가 약간씩 다르다. 얘는 트리거링을 통해서 형성되는 언어 지식을 되게 강조하는 것이고 얘는요, 언어 지식이 중요하긴 하지. 하지만 우리는 교육자잖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를 따져야 되니까 이런 인터랙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인터랙션을 되게 강조한다. 인터랙션. 왜냐하면 예전에는 비헤이비어리즘이 관찰 가능한, 평가 가능한 요소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네이티비스트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뭘까는 뭘 통해서 결정적으로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어떻게 생성돼요? 소셜리하게 생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셜리하게. 즉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것들이 언어학과 연결지면 비헤이비어리스트는 당연히 스트럭처리즘, 즉 이거를 구조주의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구조주의자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형식을 중요시하는 것이고요. 첨스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현대 언어학자들은 겉으로 보이는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셔널 제너러티브한 링귀스틱한 어프로치를 따르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컨 랭귀지 액션 뭐더라면 당연히 제1 언어도 비헤이비어리즘을 따지는 사람은 제2 언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돼. 반복 연습하는 거지. 그런데 제1 언어에서 네이티비스트들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생득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 즉 머릿속에 LAD가 있어서 얘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별로 안 중요해. 별로 더 안 중요하게.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네이티비스트, 커리티스는요. 조금 그래도 노력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정도의 의미. 이런 사람들이 뭘 중시하느냐? 에러 어널리시스, 즉 그런 사람들이 인네이티비스트, 커니티비스트로 불리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쪽 사람들이 대조 분석 가설을 신봉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은 오류 분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트리거링 되려면 소셜리하게 서로 액티베이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실제적인 텍스트, 즉 디스코스와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에러 어널리시스가 좀 더 센텐스 레벨이라면 얘는 인터센텐셜한 레벨로 되는 거죠. 좀 더 맥락적이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교수 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반복 연습을 가지고 강조하는 오디오 링걸 메소드가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요,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내추럴 어프로치, TPR이 되는 것이고 이쪽은요, 좀 더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의미 있게 접근하고 하니까 CLT와 TBLT의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됩니다. A1이 뭐냐면 Structural Linguistics, 요거죠. Structural Linguistics하고 Behavioral Psychology, 요거를 같이 보면서 이 어프로치의 배경이 되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In the 1940s and 50s, the structural descriptive school of linguistics prided itself in a rigorous application of scientific observation of human language. Human language가 마치 과학인 것처럼 과학적인 관찰법을 적용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과학은 아시다시피 신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하나요? 안 하죠. 즉 실제하지 않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냄새 맡을 수 없는 요소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다루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각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나 너 좋아해 라고 하는데 막 칼로 찌르면 이거는 사이코패스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면 우리는 행동에 초점 맞추는데 언어에서의 행동은 이제 말이니까 얘를 어떻게 되느냐? 이 스트럭처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보냐면 겉구조입니다. 우리가 디스크라이브 할 때 디스크라이브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묘사한다는 것은 뭐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익스터널한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이 언어학의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Only publicly observable한 response. 여기서 response는 뭘까? 이게 utterance겠지. 그렇잖아. 누가 말을 시켰을 때 observable 하다는 것은 말이 보이진 않지만 말을 듣고 그것을 전사, 트랜스크립트하면 보이는 거니까 utterance라든지 또는 sentence 있잖아. 누가 말을 했더니 말을 못 하시는 분은 이렇게 글을 써서 답변을 줄 테니까 그러한 것들이 only observable한,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릿속에서의 어떤 작용은 우리는 관심 없고 겉으로 드러나서 관찰 가능한 것만이 investigation, 우리의 조사 대상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볼드체 아닌 볼드체가 나온 거죠. 휴먼 랭귀지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디스크라이브 하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입장을 가진 누굴까요? 그 스키너겠죠. 그 스키너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어학자가 프리맨 터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링귀스트, 즉 스트럭처럴 링귀스트의 제1 목표는 뭐냐면 overtly observable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야. 그것만 확인하는 거야. 얘가 어떤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는지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면 further importance to the structural and descriptive linguist was the notion that language라고 하는 것은 small pieces와 unit으로 나눠질 수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그 텍스트를 나누면 뭐가 되죠? 문장이 되겠지. 문장을 나누면 뭐가 돼? 단어? 구? 단어 구를 또 나누면 뭐가 돼? 거기 뭐 단어 안에 그 핵이 있잖아요. 뉴클리어스. 그렇죠? 그것도 계속 나눠가지고 그것들을 나눠가지고 연구를 해.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디스크라이브 한 다음에 서로 대조한다는 것은 이게 유성음인지 무성음인지 이게 뭐 기식음인지 아닌지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조합을 해가지고 언어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잘랐다가 분해하고 분석한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뭉쳐주면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떤 관점이라고 하냐면 리덕셔니즘이라고 해요. 뭐 시험에 나올 것은 아니지만 교육학에서 환원주의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무생물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돌 같은 거 이게 뭐로 이루어졌을까? 잘게 쪼개. 그래가지고 성분 분석해가지고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돌로 만들려면 뭐 시멘트를 뭐 발라가지고 이렇게 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원래 있던 그런 자연석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 만들려면 어떻게 돼? 한 몇만 년은 걸리잖아. 마찬가지야. 인간의 언어라는 걸 잘게 쪼개서 연구한다고 한 다음에 다시 합하면 그것이 언어가 되느냐? 마치 인간을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한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다시 사람이 되지 않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잖아. 그것처럼 리덕셔니즘은 온전한 언어 사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imilar perspective were shared by psychologists this era. 이 당시 1940년대 50년대에 비슷한 유형의 언어학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심리학이 있었는데 그거를 behavioral paradigm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도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브젝티블리하게 perceived 되는 것만 강조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언어 교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분히 습관처럼
형성돼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여러 번 연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반기를 든 언어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변형생성 문법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40년대, 50년대에 피치를 올렸던 Structural Linguistics가 이제 약간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 이제 첨스키로부터인데요. 1960년대 Generative Transformation 또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제너러티브로 뭐 마음대로 합니다. 변형생성, 생성변형문법. 이것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emerge. 뭐의 영향으로 나타나느냐? 노암 촘스키와 그의 컬리그들을 통해서. 이 촘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미 영어학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촘스키는 뭐에 노력한 사람이냐? Show that human language라고 하는 것이 이 observable한 stimulus and response 이거 누구 거죠? 이게 비에빌리진 거잖아. 이걸로 조사될 수가 없어 이게 라고 생각하는 거죠. Or the volumes of raw data gathered by field linguists. field linguist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field linguist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가지고 실제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람이야.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지금 뭐예요? 지금은 콜퍼라를 돌리면 되잖아요. 또는 AI 돌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를 확 조사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없었단 말이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녹음해. 테이프로. 그 다음에 그걸 전사해. 이런 방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돼? 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어떤 형식이 많고 어떤 형식은 어떻게 구분되고 막 이걸 생각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언어를 잘 분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다라고. 왜 안 좋다라고 생각한 거야? 왜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촘스키의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네, 안 적어놨는데 쓸 수 있을까? He is eager to deceiv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는 누군가를 속이려고 되게 이제 안달이 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또는 he is easy to deceive. 이런 문장이 있었단 말이지. 스트럭처럴리즘, 스트럭처럴 비헤이비어리스트, 즉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은요. 이 문형을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얘는 뭐야? 겉으로 보기에는 he, 주어지, 그다음에 is, 코플라지, 자, eager, is, 형용사지, to 부정사지.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장이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라서 슬롯 체인지만 있다고 생각한 거야. 이거에다가 is 넣고 뭐 여기다 뭘 모두 집어넣을 수 있을까? is의 반대말인 difficult를 집어넣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다 똑같은 문장 내에서 문형 구조 안에서 같은 스트럭처 안에서 요소들만 유닛들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 구조는 몇 개 안 돼 라고 일반화시킨 거예요. 왜냐면 학문이라는 것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니까. 노암 촘스키도 구조주의 언어학자였어요. 근데 이 구조주의 언어학자가 연구하다가 이 필드 링귀스트들이 가지고 온 데이터를 분류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뛰어난 신문이니까. 근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같은 구조라고 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he is eager to deceive에 이거 하는 주체, deceive 하는 주체는 he 아니야? he지? 이거 하는 것도 he고 deceive 하는 것도 he야. 그러니까 deceive somebody지. 근데 he is easy to deceive는 easy 하는 것의 주체가 he야? deceive의 주체가 he야? 아니야. 오히려 deceive의 주체는 바로 이 사람이야. 그 사람 속이기 정말 쉽다라는 것이니까. 누가 속이겠어? 다른 somebody가 속이겠지. 그렇죠? 쉬운 것은 그는 맞아. 근데 쉬운 것은 사실은 그가 아니라 뭐지? deceive가 쉬운 거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속이는 게 쉽잖아. 속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 교수님한테 찾아간 거죠. 촘스키가 대학원생 때. 교수님 이거 겉으로는 같은데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럭처럴리즘에서 나 못하겠다. 나와 버렸어요.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문장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한 거야. 즉 겉으로 보이는 descriptive advocacy 이것은 딱 5형식으로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 이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뭘 중요시했다?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각하지? explanatory 레벨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즉, advocacy로. 이게 무슨 말이냐? explanatory는 뭐야? EX가 있지. 즉, 이게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길래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지라고 그 머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밝혀내고자. 그러면 field에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상황이나. 이 사람은 여기에서 he를 deceive의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로 생각하고 이런 문장을 마련했구나라고 내가 설명해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런 설명적인 수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생각해야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겉모습만 같다고 같은 것을 놓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을 잘 파헤치려고 되게 노력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 랭귀지 스터디란 뭐냐? principled basis. 조금 아는 사람들이, principle을 가진 사람들이 independent any particular language, 어떤 특정한 언어에 독립해서 실제로 selection of discretely adequate grammar, 여기에서 적절한 어떠한 그라마를 셀렉션하기 위해서 어떤 each language, 각각의 언어에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거 얘기할 때는 그냥 이 principled basis가 사람이 가진 언어 능력이다, 또는 each language라고 하면 개별적인 랭귀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내가 또 책을 읽는 게 있거든. 내가 이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잠깐 한 2, 3주간 쉬는 기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10회 모의고사까지 다 하게 되면 시험 볼 때까지 한 2주 정도가 남잖아. 그렇죠? 그때까지는 2차 준비 당연히 하고 다음 연도에 모의고사를 뭘 낼까 하면서 책을 새로 읽어요. 이번에 새로 읽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 이거야.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책인데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게 뭐냐면 My Mom Holded the Rabbit. 이 시험 문제 나왔던 거, 09년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객관식 시험 문제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그거의 출제 원전이야. 출제 원전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이 Principled Basis가 뭐냐면 UG라고 하는 게 Universal Grammar. 다음에 이 each language에 나오는 것은 셀렉션 하는 것은 이 particular language에서 셀렉션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지. 뭐 이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게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Universal Grammar라고 하는데, 즉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떠한 특정 랭귀지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언어 능력이 이런 쪽으로 형성된다는 거야. 나는 후치 수식을 하지 않고 전치 수식을 하는 코리안이라는 언어에 노출됐잖아. 그러면 내가 코리안아이즈 되게 내 유지가 패러미터를 만나가지고 코리안 문법이 형성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principled basis, 요것이 특정 문형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모든 언어들을 다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그런 거를 분석해가지고 이러한 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가 아닌 후치사의 발전이 바로 한국어나 뭐 일본어에 있다, 또는 영어는 이제 전치사 역할이 되게 강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술목 구조보다는 목술 구조보다는 술목 구조가 나타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첨스키가 저번에 있었던 비헤비어리즘과 큰 차이점이 뭐냐면, 비헤비어리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잖아. 근데 첨스키는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헤비어리즘과는 서로 다른 커그니티비스트한 사이콜로지스트들과 비슷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즉 비슷하게 커그니티브한 사이콜로지스트는 meaning, understanding, knowing were significant data for psychological study. 그러니까 알고 이해하고 다음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너러티브 링귀스트, 즉 생성 문법 론자들과 같이 이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하게 됐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속 구조는 무엇일까? 겉으로 드러난 문장의 구조가 아니라 이게 맨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게 된 거지? 아, 얘는 he deceive라는 주술 구조에서 온 것이고 얘는 deceive him이라는 술목 구조에서 온 것이다라고 deep structure를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rational approach를 통해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rational approach에 비해서 behaviorist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approach라고 했죠? scientific approach. scientific approach는 뭐야? 오감을 활용하는 거잖아. 과학할 때 어떻게 돼? 냄새 맡고 만져보고 뭐 보고 듣고 하잖아. 근데 rational은 뭘 생각하는 거야? 이성을 생각해. 이성. 그래서 cognitivis트는 descriptive adequacy, 즉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adequacy를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정리합니다. Both structural linguists and behavioral psychologist는 description, 일단 겉으로 드러난 문장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what question에 답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어요. 일단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속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겉 구조부터 파악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하지만 제너러티브 링귀스트들, 제너러티브 링귀스트, 코어리티브 링귀스트들은 이 사람들도 what question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주제문이지. They were far more interested. 비극 강조잖아. 뭐에 더 강조점이 있었냐면 더 궁극적인 질문인 왜 저런 문장이 나왔을까? 그 안에 있는 속구조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좀 더 초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에 관심을 가진 건 맞지만 그것에만 초점을 맞으면 비헤이비어리스트 또는 스트럭처럴 링귀스트. 근데 이 겉으로 보이는 이것이 속구조가 무엇이지? 저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안에서는 어떤 맥락으로 저런 것이 나오게 된 건지라고 안에 있는 요소들을 관심 가진 사람들이 코그니티비스트하고 제너러티브 링귀스트였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더 가지 말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제 두 가지 요소들이 경합을 했는데 그 경합을 이제 어느 정도는 봉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봉합이 정반합의 구조로 항상 오게 되는데 처음에 있었던 거 두 번째도 보통 항상 이렇게 경합을 해요. 그러다가 제 3번이 오게 되면 얘는 1번에 기반해서 올 수도 있고 2번에 기반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나오는 컨스트럭티비스트 사이콜로지는 1번일지 2번일지 잠깐 쉬었다가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여기서 중요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2교시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